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가혹한 해고를 받는다라든지 사람을 젓갈로 만들어 버린다라든지 최초의 한글 사용 금지령, 한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분이에요. 조선왕가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총 100여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만 죽이소서 간언을 해요. 광해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서인을 만든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매일매일 연애를 벌인다라든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노역을 시킨다라든지 어린 미소년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단계로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역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전 심용환이고요. 사실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조선시대 때 왕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좀 타당할까?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참고사항 정도로는 국왕들 이야기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러 왕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왕들, 여기서 이제 세다는 것은 가장 스캔들이 많고 가장 좀 충격적인 그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에요. 특별히 경쟁자도 없었고요. 누구도 그의 어떤 집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고 반발할 수도 없는 그런 국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나쁜 폭정들은 집권 초반기 땐 거의 없어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실록을 검토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연산군이 아닌데? 연산군은 아티스트였어요. 노는 과정을 변태적으로 노는 얘기보다는 화려하게 노는 게 많아요. 연산군 되게 예쁜 옷 좋아해요. 그리고 디자인 되게 좋아해서 내시들의 옷도 혹은 이렇게 도화서 화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옷들도 되게 이쁘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시도 그렇게 잘 지었고요. 술에 탁 취해가지고 딱 탈쓰고 탁 처형과 같은 춤을 쫙 추고 시 한번 울프면 진짜 앞에 있었던 신하들이나 그 이제 기생들이 다 펑펑 울고 그랬던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그 예술적 재능은 있었고 다만 이제 여러 실록의 기록을 보면 몸에 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좀 이 사람의 좀 날카로운 성격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게 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빠와 엄마의 갈등이 좀 심각한 거죠. 어머니였던 패비 윤 씨가 왕이 후궁을 두거나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다가 옥체를 훼손하는 거죠. 야사에 따르면 이제 얼굴을 긁었다. 뭐 정사인 이런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왕의 몸에 상처를 냈던 거는 이제 사실이어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은 폐비가 되고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됐고요. 사실은 언제 엄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알았느냐는 학계의 초미한 논쟁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공식적 기록을 봤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죽었구나를 드러낸 기록을 보면 그날 주상께서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극을 갖고 있고 피부병을 비롯해서 굉장히 예민한 신흥 국왕과 선제 때 되게 편안하게 막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사회 바꾸고 이러면서 아주 활력 넘치던 조정이라는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힌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무서웠던 사례 그리고 야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사례는 사실 갑자사화 때 흥분했던 모습이에요.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기화로 삼아서 이제 대분노를 했던 건데 제일 먼저 화살이 향했던 건 성종과 놀아났던 후궁들인 거죠. 그분들을 완전히 때리고 짓밟아요. 엄씨와 정씨가 난 아들들을 데려와요. 종친을 데려왔는데 이게 이봉 이양인데 밤에 푸대기 같은 걸 씌워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해놓고 몽둥이를 갖고 온 다음에 때리라고 시켜요. 한 명은 눈치를 채고 한 명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눈치를 챈 사람은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울고 이제 한 명은 눈치를 못 챈 사람은 이제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 어머니 이제 때려 죽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너무 잔인한 거죠. 근데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기록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버렸다.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버렸다. 탄가틀에 버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체를 이렇게 찢거나 그러니까 이제 참수라고 하죠. 목을 내리치거나 하는 거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막 고을 원님도 막 저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중앙법전이 있고요. 형류를 다스릴 적에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하는 걸 요구했었고요. 원래 원칙은 있어요. 태장도유사라고 그래서 태로 때리는 거, 장으로 때리는 거, 유배 보내는 거, 죽이는 게 있고, 실제로는 사람의 그 신체를 이렇게 찢거나, 그러니까 이제 참수라고 하죠. 목을 내리치거나 하는 거 많이 안 해요.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해서 막 10대 때릴 걸 20대 때리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국왕은 법을 초월한 존재예요. 국왕이 분노하면 그 분노에 따라서 저놈을 매우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젓갈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거고, 조선 사회에서는 이건 정말 되게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형당했던 사람이 무려 96명,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꺼내서 이제 처형하는 것도 20명이 넘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는 대상이 있으면 꺼낸 다음에 그 뼈를 다 빻아요. 다 빤 다음에 한강변 같은 데 가서 그냥 뿌려요. 더 잔혹한 거예요. 왜 더 잔혹하냐면, 죽은 자의 시신을 꺼내서 죽인다는 건 죽은 사람의 사후 세계도 파괴한다는 굉장히 파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부간능지라고 그래서 시체를 파내서 또 전신을 자르는 아휴. 이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삐가 딱 풀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국왕의 전행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양의 이제 나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신하들한테는 신원패라고 그래서 목걸이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딱 판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잘 생각해서 말해라. 그리고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김처선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키웠던 내시가 있어요. 근데 김처선이 보니까 이게 세자께서는 잘 커서 성군이 되는 걸 내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따지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의 대분노를 해서 이제 활로 쏴서 죽인 다음에 사지를 잘랐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최고는 뭐냐면, 한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분이에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양반들은 한문으로 상소를 올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한글로 벽서를 쓰는 거예요. 벽서를.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성 근처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면서 금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민가를 헐어버려요. 이 성벽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벽서를 막 쓰는데 한글로 막 보니까 한글 쓰지 마라. 최초의 한글 사용 금지령. 흥청망청이란 말이 연산군을 통해 나왔다라는 얘기. 그럼 많이 요즘에 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이제 채홍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여성들을 막 데려오게 되고 하면서, 흥청, 운평, 광희, 자기가 보기에 되게 제일 좋은 여자를 이제 흥청이라는 걸로 딱 두고, 두 번째 등급으로 해서 운평, 광희는 한 1000명 두고. 국왕과 이렇게 동침을 한 다음에 천과 반천과라 그래서 국왕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이제 더 대우를 받고. 근데 또 하나 무슨 문제 생기냐면, 나라 재정이 개판이 돼요. 사실 연산군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조선의 민간 경제가 붕괴가 되는 효과를 이뤄냈다는 거죠. 신유공안이라고 신년에 세금 제도를 바꿔요. 근데 그 세금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세를 올리지 않고 곡물의 양을 올렸어요. 되게 약은 거예요. 조세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이겠죠. 나의 사치를 위해서 조세를 올려버리면 양반들이 저항할 거거든요. 곡물을 올렸다는 얘기는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되게 초라해요. 연산군이 이 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빨을 더더더더더 떨면서 올 게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저항을 못하고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결국 유배 갔다가 금세 죽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신유공안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조선 사회가 그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더 무지막지한 이야기들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했고 아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서 결국은 죽었죠. 그가 죽은 다음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비문을 직접 씁니다. 성인을 배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태갑에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더라. 오라, 자성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것을 훈유하였으나 제멋대로 언교를 지어내고 군소배들과 어울리니 장차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도다. 그는 본래 풍족하고 활악한 집안 출신이나 마음을 통제치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석으로까지 남기게 된, 도대체 왜 아들은 저런 평가를 받으면서 죽었을까?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광증에 걸렸더라. 실록에서는 단박하지만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한중록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굉장히 좀 중요한 문헌들을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9살 때 어지럼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영조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아픔을 호소했고, 근데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런 행동한다. 여기서 약간 어긋나죠.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아버지에 의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닌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1752년 겨울부터 광증으로 인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청소년기라는 불안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도교 경전 중에서도 도교 학자들이나 도관들조차도 이거는 좀 잘못된 문서야라고 하는 옥추경이라는 글을 읽어요. 내가 이걸 읽으면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이걸 공부해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낫고자 옥추경을 읽었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뇌성보와 천존이라는 어떤 신이 나와요. 옥추경을 읽던 도중에 진짜 그 신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귀신이 나타나는 어떤 더 충격적인 신경증을 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천둥이 칠 때 17살이 됐는데도 천둥이 막 칠 때는 막 귀를 막고 무서워 이러면서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21살에 취선당 밭소주방 음식 만들고 하는 그런 곳에서 팍 처박혀서 거기서만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몇 시간씩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은둔형 외톨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날 영조가 갑자기 보러 온 거예요.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이상한 데 처박혀 있는데 세수도 안 하고 막 엉망인 거죠. 통상적인 아버지라면 와가지고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한 다음에 해경공 씨도 불러보고 자초지정도 묻고, 근데 그 당시 뭐 나인데도 많으니까 니들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뭔가 치료해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영조가 그러질 않아요. 사도세자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 너 술 마셨지? 영조는 어떤 국왕이에요? 평생을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모든 전 국가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면서 제대로 된 유교 국가 만들겠다, 여기 이제 꽂혀 있었던 사람이죠. 이랬던 사람인데 아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이 지금 금주령을 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이 사도세자의 성격 자체가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셨어요. 이게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대분노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도 불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무슨 왕세자가 불을 갖고 그렇게 막 장난을 칠 상황이 아닌데도 불을 냈다고 여길 정도로 아버지는 어느 시점부터 아들을 계속 미워하고 배제시키고 괴롭히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시점에 부자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해지다가 아버지는 경희궁에 가 있고 이 아들은 동궁에 머물게 되니까 이 둘은 더더더 만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둘의 관계가 나빠졌다.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관을 짜고 눕기도 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서 각종 무기를 둔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루 종일 있었다. 뭐 프로이트의 말을 빌린다면 죽음의 욕구가 본격화가 되는 상태.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서 이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뭐냐?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여기도 또 아버지가 얽혀 있게 되는데, 영조는 사람을 대할 적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자기 자식 중에서도 이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뻐하고, 막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야 저리 가, 꺼져, 헤어지고 나면 소금을 갖고 와, 귀 씻어서 막 버리고. 실제로 영조가 화환옹주를 이뻐했는데 어느 날 화환옹주하고 사도세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오물이 내가 예뻐하는 어떤 그릇에 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 화를 낸 거야. 근데 그날은 정말 사도세자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높은 창문을 넘어서 도망쳐왔다. 혼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막 넘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날 완전히 막 화를 내면서 나 약 먹고 죽겠다 난리를 치는 사건들이 있게 되고, 22살 때부터 이제 광증이 되게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대증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심할 땐 20-30벌씩 갈아입고 옷을 막 찢기도 하고, 심지어 옷을 막 갈아입다가 이 옷엔 귀신이 씌여 있어, 이거 불태워버려야 돼서 옷을 막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본인에게 안식을 주는 옷이 있어요. 그럼 그 옷은 안 갈아입어요. 안 씻죠? 안 갈아입죠? 그럼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의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몇 번 없거든요. 이 옷을 계속 갈아입을 정도라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백 벌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어요. 정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쁜 날인데 어찌됐건 결혼식이니까 예식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리옥관자라고 해서 갓 쓰기 전에 이마에 딱 끼고 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일날 도리옥관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동정옥관자라도 갖고 와라 해서 그걸 달고 황급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은 정조이기도 하지만 사도세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 좋은 경사스러운 날에 오자마자 의복을 쭉 훑어보더니 도리옥관자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엄청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연쇄살인범이 돼요. 조선왕가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기록상 따지게 되면 1757년 6월에 살인을 시작하죠. 이거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게 최초가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살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6명을 죽였어요. 기록상은 이때가 최초이겠지만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 기록들 속에서 총 100여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내관 서경달이 물건을 늦게 갖고 왔다고 해서 화가 나서 죽였고요. 해경궁에게 바둑판을 던져서 그의 눈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1761년 1월 달에 후궁 빙해를 죽입니다. 근데 이 빙해가 사실은 사도세자가 되게 사랑했었고 특별히 예뻐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 결국 이제 의대증을 심하게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빙해의 자식이었던 은전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아가인데 연못에 던졌고, 간신히 이제 대신들이 건져 올려서 목숨을 구했는데 거기다 칼로 막 맺혀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결국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니까 뒤주에 갇히게 되죠. 18살 때 자기의 아픔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간 아버지가 당연히 너 꾀병 부리는 거야, 공부 안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세자가 지혜로웠던 것은 장인한테 은밀히 연락을 해요. 그 장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경궁 씨의 아버지인 홍봉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시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장인어른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시지 않는 한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홍봉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안 자체가 영조가 이렇게 컨택해 주기 전까지는 그다지 별 볼 일이 있던 집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하지만 노론 내에서 좀 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론 집안에서도 홍봉환의 집안을 선택했거든요. 즉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장인어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결탁된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장인이었던 홍봉안 역시 어휴 내 사위 이런 거라기보단 얘를 잘 키워서 내가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지, 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경공묵 씨 같은 경우가 뒤주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홍봉안이 없었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록을 다 따져보니까 사실 그 현장에 홍봉안이 있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끌었던 한 그룹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주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고변이 들어와요. 사도세자가 10가지 죄를 지었다. 누구한테 보고가 되냐면 홍봉안한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자기 사위가 지금 역모를 꿈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다리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고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정보를 입수했던 사람은 홍봉안 장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덮던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받자마자 들고 영조한테 찾아가요. 영조가 직접 보고 내가 친히 국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변자를 끌고 왔는데 고변자가 품에서 하나를 더 꺼내서 종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알아요? 고변 내용을 현재까지도 몰라요. 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는가, 혹은 누가 그런 사도세자의 우군이 되었는가, 그런 게 하나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영조가 수사하질 않아요. 영조만 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일날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배우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난 상태에서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이지만 나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 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종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영조가 와서 칼을 던져주면서 자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결하라. 너무 억울하죠. 나는 역모를 꿈꾼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주변엔 배우가 없다. 이 고변소의 배우가 누구냐를 찾아 헤맸던 건 딱 한 명이에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세자 편이 한 명도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헤맨다고 하더라도 뭘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유교 국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 왕이 세자를 죽인다는 거 말이 돼요? 현장에서 누가 싸우냐면 말단 사관들이 버텨요. 한 명은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한 명의 사관은 막 통곡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홍봉안이 그날 현장에서 사도세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영조한테 직접 얘기를 올려요. 근데 영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국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장인하고 아버지가 그날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여기서 영조가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영조가 일주일 내내 사도세자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 머물면서 다시 줄을 갖고 와서 뒤줄을 칭칭 감아요. 근데 밑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밑에다 밥을 넣어주니까 나중에 영조가 알고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죽게 된 것이 이제 뒤주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스토리보다 훨씬 잔혹해요. 역사학계 고민이 이런 거죠. 저 잔혹한 아버지, 혹은 아니 아버지가 좀 엄격하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네 책임이야.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1980년대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장이 뭐냐?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에요. 노론이 주도하고 있었고 사도세자가 소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보이면서 품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고, 결국은 어떤 노론의 위세 속에서 노론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세자 주변에
노론에게 희생당할 만큼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쟁으로 해석한다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홍봉안 때문이다, 혹은 홍씨 가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팔 걷어붙이고 막 작정하고 장인어른이 나서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공홍파라고 그래서 같은 노론 내에서 홍씨 집안의 반대파에서 이건 홍씨 집안이 죽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꽤 나름 설득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당쟁이 더 격화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분명해요. 영조도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고,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도 정치적으로 행동했고, 나중에 권력을 잡았던 아들 정조조차도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요. 유일하게 정치적이지 못했던 사람은 사도세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사실상 사도세자만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행동을 했죠. 정치만이 난무하는 왕실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의 예민 보스, 우유부단의 끝판왕,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보통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멋진 기억들, 특히 대동법을 실시했었고 중의배기에서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예상과 다릅니다. 대동법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굉장히 주저했었던,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거 대동법은 광해군이 한 것이 아니라 이원익을 비롯한 혹은 김육 같은 신하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중의배교는 정말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실패했다. 광해군은 외치, 외교에 대해서는 탁월했으나 내치, 내정에 대해선 정말 못했다. 그리고 왜 그가 쫓겨났는가를 봤었을 때 내정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네, 거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좋냐 나쁘냐라는 단선적 이야기보다는 그의 치열했고 복잡다단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 리더란 무엇인가? 질문들에 대해서 도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이 전성기였고 국왕이 됐었을 때 집권 초기 땐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타락해 갔던 국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때 이게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무능했던 선조가 계속 도망다니면서 국가 전체를 내팽겨친 상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의주까지 갔다가 만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만주로 들어가서 만주 일대를 다스리는 어떤 제후국왕 정도 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선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끌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같은 이미 점령된 지역을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장들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해주고,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 중에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있어서 광해군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공백을 메꾸면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해냈던 거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가 중전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는 있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이다, 느꼈어요. 실제로 많은 수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신하들이 그가 사실은 중전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궁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하들이 그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기대에 찼던 군주였던 건 맞거든요. 이랬던 국왕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요. 너무나 급속도로 나쁘게 변해가는데, 그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냐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요. 임목대비와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스캔들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을 미덥지 않게 봤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광해군을 감싸고 돌 때도 꽤 비판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말년에 선조가 어린 이제 중전과 살게 되죠. 이건 뭐 중전이 먼저 죽으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중전과 결혼을 꼭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덜커도 애를 낳아요. 그게 영창대군이에요. 평소에도 선조는 중전을 통한 새로운 아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선조 말년에 진짜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중전에 의해서. 광해군이 완전히 제거될 위치가 된 거죠. 그 선조가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남겼던 유지를 보면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은 다음에 너 영창대군 건드면 죽어 이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선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된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 공포증에 시달렸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분명하다고 보냐면 고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변. 쉽게 말하면 투서가 들어오는 거죠. 탁 펼치면 누가 보내는지 모르지만 아무개들이 작당을 해서 전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변이라는 건 대부분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 잘 이용해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거나 이런 정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내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다 그대로 믿고 수사하면 안 돼요. 근데 광해군이 보여줬던 가장 어리석기도 했고 위험했던 모습이 뭐냐면 고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숙청하기 시작을 해요. 광해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를 굳이 따진다라면 당연히 자기의 형이었던 임해군이라든지 그리고 영창대군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초기 때 고변을 받아들여서 임해군을 제거했다?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김직재 영모 사건이라든지 개축옥사라든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고변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문자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서 피해 숙청을 거듭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광해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서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나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해군을 몰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변을 다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정보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첩보가 들어오면 첩보를 바탕으로 진위를 가리면 이 사람의 정보 루트는 괜찮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속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다 쳐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로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고변이 들어왔었을 땐 그 고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내 팔목에 묻은 피가 너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피해 숙청들을 계속 해나가고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영모를 어느 날 누가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알려졌었거든요. 당일날 대서야 비로소 이 영모를 조사해봐라. 하지만 이미 반정군을 들이닥치게 되죠. 반정군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제대로 된 대항도 못하고 기껏 해봤자 내시 2명, 등치 좋은 내시가 광해군을 업고 앞에 내시가 길을 안내하면서 궁궐을 넘어가는 것 정도 행동을 하게 되는 걸로 사실은 끝나게 되거든요. 단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시에게 의존해서 업혀서 도망가다가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국정 장악력도 떨어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참 되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폐모살제라는 거예요. 광해군의 정적은 어머니죠. 기록을 읽어보면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을.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쌀쌀 맞은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왔습니다. 이러면 친아들은 아니더라도 잘 왔네. 열심히 하시기 이래야 되는데 왜 왔어? 나를 이렇게 골방에 가둬놓고 자식한테 가슴에 스크래치를 매일 정말 막 움푹움푹 파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광해군을 몰아냈으면 좋겠고 영창대군이 그냥 내 아들이 왕이 못된 거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리고
인목 대비를 폐비시켜서 서인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심지어 어떤 야사를 보면 영창대군을 이렇게 초가집에 막아놓고 불을 떼서 쪄 죽였다, 이런 기록들도 있죠. 이미 광해군은 자기 형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조선은 어떤 국가죠?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서인을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즉 반정군한테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어떤 그런 고변을 바탕으로 막 정치 테러를 일으키면서 신하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모습들, 폐모살제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산군은 쫓겨난 다음에 위리안치되고 금세 죽어요. 광해군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금세 죽지 않았어요. 10여 년 이상 살았어요. 강화도로 옮겨졌다가 곳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엔 제주도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 1641년이거든요. 실제로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1641년에 죽기 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 병자호란이 터져요. 인조가 집권하게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세계의 대세를 못 읽는 가운데 결국은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잖아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제의 미움을 받아서 전 국토가 다 유린되는 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해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식 다 들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패배했구나, 내가 왕이었다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다라면, 이러면서 쓸쓸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지도자가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도자를 계속 탄만하면서 모두가 다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 때 그 비극은 밀어닥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필연적인 거죠. 이 난해했던 국왕의 슬픈 종말이 난해했던 조선에 크나큰 아픔을 남지 않았나. 갑자기 막 애도하고 싶어지네요. 국민왕하면 어떻게 느끼실까? 약간 낯설다가 굳이 생각하다 나 봤어, 막 이래요. 조금 어르신들은 국민왕하면 반응이 확 오세요. 신돈, 요승 신돈, 이러면서 아니야, 신돈이 알고 보니까 착하대,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국민왕하면 뭐 좀 역사 얘기하면 반원 자주 정책, 그러니까 국민왕 훌륭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 이게 혼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멋지게 나오고,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하게 되는데, 시작은 조금 세지만 결론으로 가면 국민왕만큼 생각할 거리, 도전할 거리가 많은 왕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록으로 본다면 쌍화가 좀 약해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셨다.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노국 대장공주의 죽음이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단계로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정확해요. 공민왕은 한 23년 정도 통치했던 국왕이거든요. 오래 통치했는데 초반의 통치에 비해서 후반이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건 아내의 죽음이에요. 몽골인 여성이지만 남편의 개혁 의지를 공감했고 그걸 동의해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해줬던 여성이거든요. 그로 인한 멘탈이 너무너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연회를 벌인다라든지 새롭게 절을 짓거나 이렇게 아내를 위한 기념 시설 같은 걸 만들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노역을 시킨다라든지.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면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와서. 그래서 전하 오늘 연애는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이제 기록에 보면 넌 이게 아름답냐? 난 하나도 예쁘지 않다. 뭐 이런 유의 발언들이 좀 나와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데,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얘기하기 불편한 부분들. 그 당시에 이제 남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자제위라는 걸 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경호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어린 미소년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홍윤을 비롯해서 몇몇 호위무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민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배경 과정에는 동성애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한편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이 호위 무사들 중에서 어린 미소년 중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자기 후궁들과 동침을 강제로 시켜요. 왕실의 법도와 그 당시 윤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깨고 자제위의 무사들과 후궁들을 강제로 동침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익비한 씨가 후궁과 동침을 해서 회임을 하게 되니까 얘를 나서 내 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윤을 죽이려다가 거꾸로 이제 암살을 당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상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전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삼국사기라는 게 고려시대에 쓰여지듯이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다 조선 전기 때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이 이렇게 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멸망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멸망의 당위성 중에 제일 좋은 건 국왕의 타락.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학자들은 심하게 역사책을 쓸 적에 사실을 왜곡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 유학자들이 되게 그들의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게 없는 얘기를 또 쓰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야기는 조작됐다 날조됐다고 얘기하기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그 우왕이 알고 보니까 신돈의 아들이더라. 근데 또 반대편에서 근데 그건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기록이니까 이 조선에서 공민왕을 욕하면서 왕조의 정당성을 깨려고 한 소리 아니냐. 기록상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정황상으론 신돈의 아들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렸을 때 모니노라고 불렀던 아이인데 공민왕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게 불씨가 돼서 고려가 망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왕실에서 후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말년에 아껴 썼던 신하 신돈이죠. 신돈을 데려오는데 자기의 여종 반야를 바쳐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후궁으로 들여와서 잘 살고 애를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올 일이 있으면 며칠씩 묵어가면서 반야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짜로 반야가 회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반야가 여종이라고 하지만 신돈의 애첩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모니노라는 아이는 공민왕의 아이일까요? 신돈의 아이일까요? 확률이 높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공민왕 입장에선 정말 어렵게 얻은 후사다. 이거 무조건 내 후사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를 후사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우왕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조선왕조에서 우왕과 창왕은 왕우왕창이 아니라 신우신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왕씨 집안에 되는 공민왕에게서 끊겼기 때문에 왕조 멸망의 단서가 되게 됩니다. 공민왕을 보고 있으면 그 잘못된 리더십 중에 하나 뭐냐면 신하들을 너무 믿어요. 공민왕은 지나쳐요. 측근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요. 아마 공민왕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더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왕의 자리를 노릴 수까지 있어요. 실제로 공민왕의 최측근들은 대부분 다 반역을 일으켜요. 조일신이라든지 김용 같은 사람들, 가장 아꼈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 간에 측근들 간의 경쟁도 되게 심각해져요. 혹시 정세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개경대첩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실제로 정세훈이라는 장군이 자녀 병력 한 20만 정도를 어떻게 다 끌어와서 개경에서 홍건적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켜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강감찬의 귀주대첩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세훈이라는 이름 석자 몰라요. 개경대첩 처음 들어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첩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민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본인은 피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공포상을 하라고 상을 내렸는데 그 명령서를 받아든 김용이라는 신하가 힘이 정세훈한테 쏠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명령서를 조작해서 사형 명령서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정세훈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호 불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개혁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라는 것은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개혁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전 이게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민왕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조직에 그런 문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민왕을 기억해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진사대부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색이란 아주 당대의 유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이색을 등용해서 성균관을 개수하고 성균관에 100여 명의 신진 유림들을 키워냈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양성됐던 인재 중에 끝까지 고려의 충절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정몽주. 그리고 결국 혁명이다, 개혁으로는 이 사회는 바뀔 수 없다, 조선의 창건자 정도전이 다 성균관에서 배출이 됐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고려라는 낡은 틀거리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창조적 혁신가도 결국은 공민왕의 품속에서 자라났다는 거,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관철시켜요. 뭘 관철시키냐? 반원 자주 정책. 적어도 공민왕은 세계의 대세만큼은 정확히 읽어냈던 사람이에요. 원나라는 지는 달이고 뜨는 해는 명나라고, 이 과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23년 치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민왕의 외교로 봐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